2015년 여름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6명의 할머니가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웃 사촌으로 지내온 분들이었습니다. 무더운 오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식탁 위에 놓인 시원한 사이다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할머니들은 차례로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순간 단 한 명만이 멀쩡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아무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이다병 안에 들어있던 이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은 낙동강 지류가 굽이쳐 흐르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70여 년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이웃 사촌으로 지내온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령 2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아래서 할아버지들은 장기를 두며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초복 다음 날이었던 이날 한반도 전역에는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최고 기온이 34도를 넘을 것이라 예보했고 실제로 오전부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논둑의 풀들조차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부터 마을 할머니들은 하나둘씩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회관은 할머니들의 안식처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접 키운 상추와 깻잎으로 점심을 해먹고 오후에는 소에게 판돈을 걸고 화투놀이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지만 그늘이 지고 통풍이 잘 되는 회관은 더위를 피하기에 제격이었습니다. 선풍기 2대가 천장에서 느릿느릿 돌아가며 미지근한 바람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부채질을 하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농사 이야기와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밭에서 갓 따온 방울토마토를 꺼내 나눠 먹었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만든 식혜를 가져와 함께 마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해는 정점에 달했고 회관 안의 온도계는 3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식탁 위에 놓인 1.5리터 사이다병을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 안에는 탄산이 가득한 시원한 음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온 것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을 회관에는 늘 누군가 음료나 과일을 놓고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당연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후 2시 40분경 갈증을 참지 못한 한 할머니가 사이다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돌리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탄산가스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종이컵 6개를 꺼내 일렬로 놓고 한 컵씩 정성스럽게 따라 담았습니다.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이웃들 사이에서 경계심이란 필요 없었습니다. 회관 안에는 6분의 할머니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85세였고 가장 젊은 분도 74세였습니다. 모두 평생을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모내기를 했고 추석 전에는 함께 벼를 베었으며 겨울이면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서로의 자식들 이름을 다 알았고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했으며 경조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마주 앉아 사이다를 나눠 마시려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컵을 하나씩 건네받은 할머니들은 아이고 시원하겠네, 이 더위에 딱이네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컵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며 탄산기포가 올라오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할머니가 컵을 입에 댔습니다. 단숨에 반쯤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마시던 사이다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챌 틈도 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차례로 컵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시원함을 느끼며 목을 죽였습니다. 회관 안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선풍기는 돌아가고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으며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이 마신 그 투명한 액체 속에 죽음이 녹아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색무취의 독극물, 단 몇 밀리리터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쓰러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살충제가 그 시원한 사이다 안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1.5리터 사이다병이 열리면서 마을 회관의 평온한 오후는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비극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다를 마신 지 불과 3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컵을 비운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옴켜쥐었습니다. 억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더니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며 다가가려던 순간 그녀의 입에서 하얀 거품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마치 비누 거품처럼 끈적이고 묽은 액체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진 손은 허공을 헛되이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회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정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다른 할머니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우려 달려가던 이들도 곧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다를 마셨던 할머니가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말하며 목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고 입술은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는 구역질을 하며 벽에 기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할머니는 식탁을 붙잡고 일어서려 했으나 온몸이 떨리며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관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구토물이 바닥에 흩어졌고 신음소리와 가쁜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선풍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죽음의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광경 속에서 단 한 명만이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당시 80세였던 그녀는 평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회관에 올 때는 늘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이다를 따를 때 김영자 할머니 앞에도 종이컵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컵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 마시지 않았는지, 누가 권하지 않았는지, 그녀 스스로 거절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6명 중 오직 김영자만이 사이다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주변에서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쓰러진 할머니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이들, 거품을 토하며 숨을 헐떡이는 이들, 그 모든 참혹한 광경을 그녀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관 입구에는 전화기가 있었고 밖으로 나가면 불과 50m 거리에 이웃집이 있었습니다. 소리만 질러도 누군가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30분. 회관 안의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져갔고 경련의 강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경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던 한 주민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인데 회관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본 그 주민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닥에는 할머니들이 쓰러져 있었고 구토물과 거품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신고 시각은 오후 3시 42분.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마신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마을을 울렸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회관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쓰러진 할머니들을 하나씩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점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이다를 마셨던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셨던 할머니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의료진은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혈중 독극물 수치가 치명적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마을 회관 현장을 봉수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투입되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사이다병, 종이컵들, 할머니들이 앉았던 의자, 바닥에 흩어진 구토물 샘플까지 모든 것이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김영자 할머니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갑자기 쓰러지길래 잠을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깨우지 않고 기다렸어요. 수사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하는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시선이 김영자 할머니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진 사이다병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다 안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독성 농약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탄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는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상주경찰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친 수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이다병 속에서 검출된 물질은 메소밀이라는 고독성 살충제였습니다. 메소밀은 카바메이트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켜 호흡마비와 경련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무색 무취의 액체 형태라 음료에 섞여도 눈으로 구별할 수 없고 맛이나 냄새로도 전혀 알아챌 수 없습니다. 성인 기준 단 몇 밀리리터만 섭취해도 3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었습니다. 감식 결과에 따르면 1.5리터 사이다병에 들어있던 메소밀의 양은 성인 10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것이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진 범행으로 추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메소밀이 2012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판매와 사용이 전면 금지된 약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농약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독성이 강한 일부 농약의 유통을 차단했고 메소밀도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창고 깊숙한 곳이나 헛간 구석에 오래된 농약이 보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충 방제용으로 몰래 사용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마을 주민들의 집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메소밀을 보관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를 뒤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었고 각 가정마다 창고와 헛간, 텃밭 창고 등 농약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또 다른 단서는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관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회관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마을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낯선 차량도 수상한 행인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즉, 용의자는 내부인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마을 주민 중 누군가가 회관에 미리 들어가 사이다병에 농약을 탔거나 아니면 회관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틈을 타 혐의를 받는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당일 회관에 있었던 6명의 할머니와 그 전후로 회관을 방문한 주민들의 동선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으며 사이다병은 언제 누가 가져왔는지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진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사이다병이 아침부터 식탁 위에 있었다고 했고 어떤 할머니는 점심 무렵에 누군가 가져왔다고 기억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가져왔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마을 회관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음료나 과일을 갖다 놓곤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평화롭고 느슨한 분위기가 오히려 혐의자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수사팀은 결정적인 물증을 찾기 위해 사이다 병 자체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병 입구와 뚜껑 부분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고 지문을 채취하고 미세한 선의 조각까지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이다병 뚜껑의 안쪽 면과 병 입구 주변에서 유전자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DNA 분석 결과 이 유전자는 마을 주민 중 특정 인물의 것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회관에 있었던 6명의 할머니 전원에게 DNA 샘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생존한 4분과 유족들은 모두 협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던 김영자 할머니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왜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관들은 김영자 할머니를 다시 소환하여 더 자세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하나씩 모아졌습니다. 사건 전날 회관에서 할머니들끼리 싸움이 있었다더라. 김영자 할머니가 화투판돈 문제로 화를 내고 나갔다더라. 작은 시골 마을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가까이 이웃 사촌으로 지내며 쌓아온 신뢰는 농약 한 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용의자인지 모른다는 공포가 마을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들은 더 이상 마을 회관에 모이지 않았고 누군가 음료나 음식을 건네도 선뜻 받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이웃집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의심과 두려움의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의 손에는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메소밀이라는 무색무취의 살인마는 단지 화학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분노와 복수심이 현실로 드러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수사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7월 16일 오전 상주경찰서 수사본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사건 관계자들의 사진과 동선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중앙탁자에는 증거물 목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은 화이트보드에 6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망한 2명,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4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자의 이름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졌습니다.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사람, 이상한 진술을 한 사람, 우리의 핵심 용의자입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영자 할머니의 집 앞에 수사 차량 3대가 도착했습니다. 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들은 김 씨에게 압수수색을 고지했습니다. 할머니,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사건 당일 입으셨던 옷과 신발, 그리고 타고 다니시는 휠체어를 감식해야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집 안으로 수사관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고추와 상추가 자라고 있었고 현관 앞에는 그녀가 타고 다니던 전동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김 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확보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였습니다. 옷은 이미 빨래를 했는지 깨끗해 보였지만 과학수사팀은 미세한 흔적까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도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휠체어의 손잡이, 팔걸이, 앞바구니, 바퀴 부분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면봉으로 표면을 문질러 시료를 채취하고 특수 장비로 미세한 입자를 수집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관들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덤덤한 표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경찰이 집을 뒤지고 물건을 압수해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불안해하거나 항의할 텐데 김 씨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채취된 증거물들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연구원의 독성물질 분석팀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메소밀 성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메소밀은 미량이라도 독특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밀 분석하면 검출이 가능했습니다. 분석은 4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김 씨의 옷감 섬유 하나하나, 신발 밑창의 먼지 입자, 휠체어 손잡이의 미세한 얼룩까지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 18일 저녁, 분석 보고서가 상주경찰서로 전달되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친 수사본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영자 씨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상의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의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신발 밑창과 옆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동 휠체어였습니다. 손잡이, 팔걸이, 앞바구니 안쪽, 심지어 바퀴 사이 틈새에서까지 메소밀이 검출된 것입니다. 총 21곳, 김 씨의 옷과 신발, 휠체어 곳곳에서 사이다 속 농약과 동일한 성분의 메소밀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다 묻었다고 보기에는 흔적이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전문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의학자와 독성학 교수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메소밀은 액체 상태의 농약입니다. 이것이 옷과 휠체어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검출되려면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옷에 튀어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휠체어 바구니 안쪽이나 손잡이 깊숙한 곳까지 농약이 묻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신발 밑창에 농약이 묻었다는 것은 농약이 바닥에 쏟아졌거나 그 사람이 농약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에 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소견은 명확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농약을 직접 다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팀은 재구성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가 어떻게 혐의를 받는 행위를 했을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 또는 그 전날 자신의 집에서 메소밀 농약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빈 용기나 병에 농약을 따라 담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 농약이 묻었고 옷에 튀었으며 바닥에도 약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농약을 마을회관으로 가져갔습니다. 휠체어 앞바구니에 숨겨서 운반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관에 도착한 뒤 다른 할머니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이다병을 열고 농약을 탔습니다. 뚜껑을 다시 닫을 때 손에 묻은 농약이 병 입구와 뚜껑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신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고 다른 이들이 독을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수사관이 21곳의 메소밀 검출 결과를 보여주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쓰러져서 부축하려고 했어요. 그때 묻은 거예요. 수사관이 반박했습니다. 할머니, 쓰러진 사람의 몸에서 농약이 묻어나올 수는 없습니다. 농약은 그 사람들이 마신 사이다 안에 있었지 피부나 옷에 묻어있던 게 아니에요. 게다가 할머니는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친구들이 자는 줄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김 씨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휠체어 바구니 안쪽에까지 농약이 어떻게 묻었습니까? 할머니가 직접 농약을 운반한 게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노인,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할머니. 그녀가 정말로 평생의 친구들에게 독극물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을까요? 수사관들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1곳에서 검출된 메소밀. 그것은 김영자 할머니가 농약을 직접 다뤘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김 씨의 집 주변을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약병이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될 터였습니다. 7월 19일 이른 아침, 과학수사팀은 김영자 할머니의 집으로 다시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뿐만 아니라 마당과 뒤뜰, 심지어 담장 밖까지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용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농약병을 어딘가에 숨겼거나 버렸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금속 탐지기와 삽을 들고 마당 곳곳을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대문 앞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뒤지세요. 난 아무것도 숨긴 게 없어요. 라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1곳의 메소밀 흔적이 이미 그녀의 결백 주장을 무너뜨린 상태였습니다. 수색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앞마당의 텃밭을 조사했습니다. 고추와 상추가 심어진 밭을 뒤져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현관 옆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낡은 농기구와 비료포대, 빈 페트병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지만 메소밀 농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뜰에는 장독대가 있었고 그 옆으로 낡은 굴뚝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아궁이의 굴뚝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시커먼 그을음이 벽돌 틈새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굴뚝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과 굴뚝 사이의 좁은 공간,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굴뚝 옆 틈새에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눈에는 이것이 평범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비닐봉지가 있을까요? 쓰레기통은 마당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지를 펼치자 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갈색의 작은 병이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자양강장제 병이었습니다. 흔히 약국에서 파는 피로회복제를 담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은 비어 있었지만 안쪽 벽면에는 미세한 액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병을 증거봉투에 넣고 현장 감식반을 불렀습니다. 감식팀은 병 안쪽의 잔여물을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투명한 액체 같은 것이 극소량 묻어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간이 시약 테스트를 해보니 유기인계 화합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메소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혐의를 받는 사건에 사용된 농약병일까요? 그렇다면 용의자는 왜 자양강장제병에 농약을 담아두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병을 보더라도 그냥 피로회복제 병으로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더 주의 깊게 병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양강장제 병 위에 덮여있던 뚜껑이 이상했습니다. 갈색 유리병의 뚜껑은 보통 금속 재질의 작은 것인데 이 병 위에는 플라스틱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큰 뚜껑이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그 뚜껑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사이다병 뚜껑 아닙니까?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이 뚜껑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1.5리터 탄산음료 페트병에 쓰이는 플라스틱 뚜껑이었습니다. 안쪽에는 미세한 나사산이 있었고 크기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마을회관 현장에서 회수한 사이다병을 가져왔습니다. 그 병은 증거물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사이다병을 열어보니 뚜껑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때부터 뚜껑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용의자가 뚜껑을 따로 버렸거나 증거 인멸을 위해 숨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자 할머니의 집 뒤뜰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병 위에 바로 그 사이다병 뚜껑이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김 씨 집에서 발견된 뚜껑을 마을 회관의 사이다병에 끼워 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나사산도 정확히 일치했고 돌려보니 완벽하게 잠겼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뚜껑은 바로 그 사이다병의 원래 뚜껑이었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자양강장제병에 메소밀 농약을 따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을 회관으로 가져갔습니다. 회관에서 사이다병을 열고 자양강장제병 속의 농약을 사이다에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이다병을 다시 닫아야 했는데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자양강장제 병뚜껑을 사이다병에 닫으려 했지만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다병 뚜껑을 자양강장제 병에 덮고 자양강장제 병은 다시 숨겼던 것입니다.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양강장제 병을 뒤뜰 굴뚝 옆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뚜껑을 바꿔 닫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뒤바뀐 병뚜껑은 김 씨의 범행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병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자양강장제 병 내부에서 고농도의 메소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을회관 사이다에서 나온 것과 정확히 동일한 제품의 메소밀이었습니다. 농약에도 제조사와 배치 번호가 있어서 성분 분석을 하면 같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두 메소밀은 동일 제조사 동일 배치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김 씨가 숨긴 병 속의 농약과 할머니들이 마신 사이다 속의 농약이 같은 통에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물증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7월 20일 수사본부는 김영자 할머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김 씨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누가 나를 모함하려고 그 병을 우리 집에 던져 모은 거예요. 그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21곳의 메소밀 흔적, 뒤뜰에 숨겨진 농약병,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바뀐 병뚜껑. 이 모든 것이 김영자 할머니를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주민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70년을 함께 산 이웃이 살인 혐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의 친구들을 죽이려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끔찍한 범행으로 몰아간 것일까요? 수사는 이제 동기를 밝히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사건 전날 회관에서 벌어진 일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투판 위에서 싹튼 작은 원한이 어떻게 죽음의 독약으로 변했는지, 그 비극의 시작점이 밝혀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7월 13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도 마을 회관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오후 6명의 할머니는 낡은 화투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소액 내기였습니다. 한 판에 1,000원, 많아야 2,000원 정도의 돈이 오갔습니다. 용돈벌이라기보다는 심심풀이에 가까운 놀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친구들끼리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투를 꽤 좋아했습니다. 승부욕도 강한 편이었습니다. 패가 좋으면 크게 웃었고 패가 나쁘면 혀를 차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김 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화투판이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고돌이, 삼광, 피, 할머니들의 손놀림은 능속했고 패를 쳐다보는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몇 판이 지나가면서 판돈이 쌓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3,000원을 땄고 어떤 할머니는 2,000원을 잃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들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이 끝나고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수 계산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 고돌이 나왔을 때 내가 2점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피박이었어요. 점수 못 받아요. 할머니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삼광 맞췄는데 왜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그건 광에 하나 모자랐어.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3개 있었다니까요. 왜 자꾸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점수 계산이야 화투 치는 사람들끼리 흔히 겪는 일이었습니다. 기억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웃으며 넘어가거나 다음 판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김영자 할머니는 유독 예민했습니다. 판돈을 나눌 때였습니다. 총 6,000원이 걸려 있었고 이긴 사람 3명이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2,000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이 점수를 더 많이 땄으니 3,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뭐. 하지만 김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겼는데 왜 똑같이 나눠요? 그럼 이긴 의미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영자가 3,000원 가져가. 우리는 1,000원씩만 나눠 가질게. 이 말에 김영자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쟁이처럼 보이냐고요? 회관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안 놀아요. 그녀는 화투패를 탁자에 내던지고 회관을 나섰습니다. 쿵쾅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남은 할머니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자가 요즘 왜 저러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다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성격이 좀 날카로워진 것 같더라고. 할머니들은 곧 김영자 씨의 기분이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웃으며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분노가 쌓이고 있었는지를. 집으로 돌아온 김영자 할머니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오후의 화투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무시했어.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나만 빼고 다들 한편이었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마을 안에서 미묘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했고 다른 할머니들처럼 밭일을 활발히 하지 못했습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몸이 불편해 일손에 덜 거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이들의 눈빛이 싸늘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회관에 가면 또 무시당할 거야. 또 뒷담화를 할 거야.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을 사용하면 될까? 김 씨는 자신의 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농약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밭일을 할 때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판매가 금지된 독성 강한 농약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월 14일, 김영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고로 가서 낡은 농약통들을 뒤졌습니다. 메소밀이라고 적힌 병을 찾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담긴 무시무시한 독극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던 자양강장제 병에 메소밀을 조심스럽게 따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액체 일부가 바닥과 옷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병 뚜껑을 닫고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휠체어 앞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느릿느릿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체포된 후 수사관들은 김영자 할머니를 신문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계획한 겁니까? 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무시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대우해 준 적이 없어요. 수사관이 반문했습니다. 화투판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단 말입니까?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범행을 자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평소 마을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열등감,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화투판에서의 사소한 다툼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80세 노인의 뒤틀린 소유욕과 자존심이 결합하여 마침내 계획적인 살인미수 혐의 사건으로 폭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십 년을 함께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한순간의 감정으로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 혐의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예전부터 승부욕이 강했어요. 화투를 치든 윷놀이를 하든 지는 것을 참지 못했죠. 요즘 들어 특히 성격이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외로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나 봐요. 하지만 그 누구도 김 씨가 실제로 살인을 시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000원, 2,000원짜리 판돈 다툼이 어떻게 독약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원한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참담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우정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끈끈했던 공동체는 독약 한 병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판결뿐이었습니다. 7월 21일 상주경찰서 조사실. 김영자 할머니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2명의 수사관이 마주 앉았고 탁자 위에는 증거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1곳의 메소밀 검출 결과, 뒤뜰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 뒤바뀐 병뚜껑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할머니가 농약을 직접 다루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곳에 메소밀이 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글도 모르는 노인네가 어떻게 농약을 탄단 말입니까? 수사관들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결정적 증거가 나와도 끝까지 부인합니다. 특히 고령의 피의자일수록 자신의 무죄를 고집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수사관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집 뒤뜰에 있던 이 병은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던져 놓은 거예요. 나는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수사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할머니 집 굴뚝 옆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누군가 모함하려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지 왜 찾기 어려운 곳에 숨깁니까?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진술에는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모순은 사건 당일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진술에서 김 씨는 친구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잠을 자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한 할머니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이다를 마시고 숨이 막혀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을 뜨니 영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손을 뻗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자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와 배신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거품을 토하면서 정신이 흐려졌는데 마지막으로 본 게 영자의 얼굴이었어요. 그 표정이 무섭게 차가웠어요. 마치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들은 김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왜 쓰러진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을까요? 왜 도움을 청하는 손을 외면했을까요? 수사관들은 이 모순을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이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놀라서 얼어붙었다면 왜 1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수사팀은 마을회관 주변의 CCTV 영상을 다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경 김영자 할머니가 회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습니다. 회관 입구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 나와 있던 시간은 약 3분 정도였습니다. 이 시간은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지기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그 긴박한 순간에 밖으로 나갔을까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밖으로 나가서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구에 서서 마을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관이 이 영상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때 왜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안에서는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간 거예요. 바람 쐬러요? 친구들이 거품을 토하며 쓰러져 있는데 할머니는 바람을 쐬러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문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영자 씨를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고 혐의는 살인 및 살인 미수였습니다. 2명이 사망했으므로 살인죄, 4명이 생존했으므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검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독극물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에게 먹였으며 범행 후에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며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화토판 다툼이 독약살인으로,
평생 친구를 농약으로 살해한 80대 할머니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7월 말 김영자 할머니는 상주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수감복을 입고 독방에 갇혔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과학적 증거,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동기까지 모든 것이 김 씨를 용의자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조차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법이 정한 절차였고 피고인의 권리였습니다. 8월 초 첫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형량만 늘어납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외로웠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탄 것입니까?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답답하게 좁았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사망한 두 분의 자녀들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남돕기 좋아하시고 이웃들과 잘 지내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독약으로 죽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생존한 할머니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세요.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김영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을 전체가 김 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이웃이었던 사람들조차 그 사람 이름 꺼내지 마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교도관들에게도 변호사에게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반성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심리상담사가 면담을 시도했지만 김 씨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마음속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무엇이 그렇게 힘드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김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재판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 압수한 농약통을 분석한 결과 사건 현장의 메소밀과 동일한 제품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조 배치 번호까지 일치했습니다. 이것으로 농야재 출처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공범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기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과연 김영자 할머니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기적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9월 7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대법정.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재판장의 최종 판단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선택되곤 했습니다. 9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고 남성 5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업도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교사 등 여러 분야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5일간 법정에 출석하여 모든 증거와 증언을 듣고 김영자 할머니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고인 김영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80세 노인의 모습은 방청객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도저히 살인범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석 앞에는 두터운 증거서류철이 쌓여 있었고 증인석 옆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영자에 대한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김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는 2015년 7월 13일 마을회관에서 화투판 돈 문제로 다른 할머니들과 언쟁을 벌인 후 깊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인 7월 14일 고의적으로 고독성 살충제 메소미를 사이다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게 함으로써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명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범행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배심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 김영자는 80세의 고령이며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농약을 준비하고 사이다에 탈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농약을 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재판 첫날은 주로 증거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이다병에서 검출된 메소밀 성분, 김 씨의 옷과 휠체어에서 발견된 21곳의 농약 흔적, 뒷뜰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의 분석 결과가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현미경으로 확대한 메소밀 분자 구조와 검출 수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과학수사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명했습니다. 메소밀은 카바메이트 계열의 신경독성 농약으로 미량만 섭취해도 호흡마비를 일으킵니다.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농도는 치사량의 3배에 달했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독극물이 사이다에 섞였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둘째 날, 검사는 가장 강력한 물증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뒤바뀐 병뚜껑이었습니다. 투명한 증거봉투에 담긴 2개의 뚜껑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이다병 뚜껑, 다른 하나는 자양강장제병 뚜껑이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사이다병에는 뚜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집 뒷뜰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병 위에 바로 그 사이다병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고인이 농약을 사양강장제병에 담아 회관으로 가져갔고 그것을 사이다에 부은 후 급하게 뚜껑을 바꿔 닫은 것입니다. 검사는 2병을 직접 들어보이며 시연했습니다. 사이다병 뚜껑을 자양강장제병에 끼우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배심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누군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그 병을 피고인의 짐에 갖다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인의 옷과 휠체어 21곳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습니까? 누군가 모함하려고 피고인의 옷에 일일이 농약을 묻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까? 변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검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농약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흔적이 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재판 셋째 날, 드디어 피해자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존한 4분의 할머니 중 상태가 가장 좋은 한 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78세의 박모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지팡이에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농약 중독의 후유증으로 신경계가 손상되어 손발이 떨렸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다를 마셨어요.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졌는데 눈을 뜨니 영자가 서 있더라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박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손을 뻗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법정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었습니다. 배심원들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배심원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의식이 흐려진 상태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겁니까?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희미했지만 영자의 얼굴은 확실히 봤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같이 산 친구인데 그 차가운 눈빛을.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박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6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서로 자식처럼 아꼈는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넷째 날 검사는 최종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령과 인지 능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세워 김영자 씨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경도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또래에 비해 저하되어 있으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를 능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범행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동적인 행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농약을 자양강장제 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것은 위장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또한 범행 후 증거를 뒤뜰에 숨겼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고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배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의 논리가 설득력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지막 카드로 피고인 본인 신문을 시도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농약을 탄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친구들을 죽일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검사의 최종 변론이 있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살인 혐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소한 감정 다툼으로 평생의 친구들에게 독극물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곳의 메소밀 흔적, 뒤바뀐 병뚜껑, 생존자의 증언, 모든 것이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합니다. 2분이 돌아가셨고 4분은 아직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직접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증거는 정황일 뿐입니다. 80세 노인에게 사형에 준하는 형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변호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별도의 방으로 이동하여 평의를 시작했습니다. 9명의 시민들은 5일간 본 모든 증거와 증언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어떤 배심원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고, 어떤 배심원은 그래도 80세 할머니를 라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와 피해자의 눈물 어린 증언 앞에서 배심원들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3시간 후 배심원들이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심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배심원단의 편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심원장이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김영자에 대해 유죄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최종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유족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피고인 김영자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2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고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는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독극물을 음료에 섞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 증언, 정황 증거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21곳에서 검출된 메소밀 성분,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농약병, 그리고 뒤바뀐 병 뚜껑은 피고인이 직접 농약을 다루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줍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판결문의 핵심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의견을 존중하며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쿵!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기징역. 80세 할머니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반면 김영자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교도관들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 씨의 뒷모습은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70년을 살며 이웃들과 웃고 떠들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옥 독방뿐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이 검사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과학적 간접 증거들이 명백할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지만 김영자 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일주일 후인 9월 2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여전히 직접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직접 농약을 타는 것을 봤습니까? 모든 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80세 노인에게 무기징역은 과도한 형량입니다. 항소심은 대구 고등법원에 배당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동일한 증거들을 다시 제출했고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수사 결과는 번복될 수 없었고 생존자들의 증언 역시 일관되었습니다. 2016년 2월 18일 대구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은 정당하며 항소 이유로 제시된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월 말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었습니다. 즉 법원이 증거를 잘못 해석했고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하급심 판단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서류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별도의 공판 없이 판사들이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내내 김영자 씨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면회온 친척에게 나는 안 했어, 억울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전처럼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를 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6년 8월 11일 드디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상고 이유로 제시된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불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석방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건강 악화로 인한 가석방이거나 사망 후일 것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법학 교수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과학적 간접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행을 입증할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21곳의 메소밀 검출과 뒤바뀐 병뚜껑이라는 물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농약 살인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과학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향후 유사 사건 수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유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께 제대로 된 명복을 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김영자 씨는 대법원 판결 후 여주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 수용자를 위한 특별 수용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고령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재소자들과 큰 마찰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점호, 식사, 작업, 저녁 점호.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끔 친척이 면회를 왔지만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70년을 함께 살았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퇴근길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찾아갈수록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어두운 면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요. 검사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소한 감정 다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립된 노인들의 심리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교훈을 찾은다 해도 이미 사라진 두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네 분도 평생 그날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2016년 8월 무더운 여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에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 그날 사이다 한 병이 6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곳. 대법원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범인은 처벌받았습니다. 법은 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교도소 독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 좁은 하늘, 그것이 그녀가 평생 보게 될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억울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영자, 무기징역 확정.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그렇게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경상북도 상주시 마을 어귀의 200년 된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절은 10번 바뀌었고 봄꽃은 10번 피었다 졌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여전히 2015년 7월 14일이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10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쳐 깨끗하게 단장되었고 새 에어컨도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화투를 치거나 점심을 함께 해먹는 풍경은 사라졌습니다. 가끔 마을 회의가 열릴 때나 선거 투표소로 사용될 때만 문이 열릴 뿐입니다. 회관 안 식탁은 먼지가 쌓여 있고 한때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생존한 4분의 피해자 할머니들 중 2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약 중독의 후유증으로 신경계가 손상되었고 면역력이 약해져 질병에 시달리다 몇 년 전 잇따라 절세했습니다. 결국 6명 중 4명이 그날의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아직 생존해 계신 2분의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한 분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말도 어눌합니다. 손자가 가끔 면회를 오지만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만 바라보며 보냅니다. 요양원 직원은 할머니가 가끔 악몽을 꾸시는 것 같다. 자다가 소리를 지르며 깨실 때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자택에서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여전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누군가 건네는 음료나 음식을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당한 뒤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 유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회관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른 유족은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지만 이웃들과의 교류를 끊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70년을 함께 산 사람도 독약을 탔는데 이제 누굴 믿겠어요. 그들은 김영자 씨로부터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김 씨는 10년 동안 한 번도 유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면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한 장 쓰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속 분노와 원망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한때 7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이 마을에는 지금 50가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 공동체는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봄이 오면 함께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함께 추수를 했습니다. 명절이면 마을 회관에서 윷놀이 대회를 열었고 겨울에는 함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최소한의 인사만 나눌 뿐입니다. 누군가 음료나 음식을 권해도 괜찮습니다 라며 정중히 거절합니다. 서로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조건 믿지도 않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마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로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집 대문도 잠그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들 빗장을 걸어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나서지 않게 됐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거든요. 또 다른 주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속은 정말 알 수 없다는 것을요. 70년을 함께 살았어도 결국 속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 두다가도 괜히 감정이 상하면 어쩌나 싶어서 안 해요. 사소한 일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농촌 마을의 고령화와 고립된 노인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화투 판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고령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지적합니다. 한 노인복지학 교수는 고립된 노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농촌 마을의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인들의 심리적 지지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갈등이 큰 비극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경을 이해하려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을 독약으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2분이 목숨을 잃었고 4분이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에는 이제 침묵만이 흐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2015년 7월 14일 폭염이 찾아온 그 오후, 사이다 한 병, 무색무취의 농약, 쓰러진 할머니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서 있던 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정말 화투 판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영자 할머니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때로 본인조차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비극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의미, 이웃 간의 신뢰, 고립된 노인들의 문제, 그리고 사소한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